자, 여러분들하고 좀 소개하고 같이 대화를 나누고 싶은 것은 저는 이제 뇌과학자죠. 아무래도 요새 뭐 인공지능에 대한 강연을 많이 하지만 당연히 제가 정말 배우고 제가 그나마 조금이라도 알고 있는 건 뇌과학인데, 뇌과학으로 한번 인류 문명의 역사를 재해석해보자라는, 어떻게 보면 말도 안 되는 그런 얘기를 가지고 한번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발표하는 건 사실 여러분들이, 많은 분들이 그러시더라고요. 제가 강연하면 그거 옛날에 했었던 거 아니냐, 유튜브에서 자주 봤다. 그래서 너무 죄송해서 정말 완전히 새로운 걸로 오늘 준비를 하셨고, 아마 여러분들이 이제 이걸 보시고 여러분들 반응에 따라서 앞으로 조금씩 제가 바꿔갈 것 같습니다. 이제 테스트 케이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본인들이. 그럼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뇌과학으로 본 인류 문명의 역사. 처음부터 메시지를 말씀드리자면, 제가 이해하고 싶은 건 그겁니다. 과학적으로 봤을 때 저희 인간이 뭐 당연히 시작은 여기서 했었던 거죠. 동물들하고 그다지 차이가 없는 지구에 있는 수많은 생명체 중에 하나로 시작한 우리가 어느새 우리하고 비슷한 지적인 수준과 어떻게 보면 우리의 미래 존재 자체를 좌우할 수 있는 기계까지 만들 수 있는, 어떻게 우리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을까? 무슨 비밀을 우리가 가지고 있었길래, 다양한 가설들을 해볼 수가 있겠지만, 제가 오늘 발표할 거는 100% 그냥 제 생각입니다. 100% 틀릴 수도 있고 아니면 조금이라도 맞을 수도 있는 그냥 제 개인적인 해석이 되겠습니다. 현재 세상에서 역사책 논쟁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뿐만이 아닙니다. 사실은 우리나라에서 당연히 역사책 논쟁이 지금 진행되고 있고, 저도 뭐 다양한 언론 칼럼에서 여기에 대해서는 제 의견을 이미 다 말씀을 드렸는데, 전 세계적으로도 역시 역사책 논란이 진행되고 있는데, 우리나라 역사책 논란하고는 약간 좀 성격이 다르죠. 현재 세계에서 진행되고 있는 역사책 논란은 그겁니다. 역사를 얼마만큼 크게 봐야 되는지, 작은 역사냐 큰 역사냐 해서 빅 히스토리 디베이트라는 게 현재 벌어지고 있습니다. 빅 히스토리라는, 큰 역사라는 것은 데이비드 크리스티안이라는 원래 미국 출신이시고, 그렇지만 영국, 호주, 아프리카에서 교육을 받으신 역사학자 분이 되는데, 이분이 처음에 제시를 하셨던 개념입니다. 역사를 크게 봐야 된다. 그런데 이게 근래에 와서 어떻게 보면 많은 분들한테 좀 관심을 받기 시작한 건, 이 데이비드 크리스티안이 분이 쓰신 책을 우연히도 빌 게이츠가 읽고 너무 마음에 들어서, 아시잖아요. 빌 게이츠가 블로그에 한번 올려놓으면 뭐 난리가 나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칸 애카데미 같은 경우에 비슷하게 성공을 했고, 빅 히스토리 역시 빌 게이츠 또 마음에 들어서 본인 자녀 교육에도 사용한다라고 그렇게 글을 올리다 보니까 상당한 각광을 받았고, 또 얼마 전부터, 아마 올해 초부터 게이츠 파운데이션에서 서포트를 해서 빅 히스토리라는 그런 재단도 두 분이 같이 창립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 그럼 빅 히스토리라는 게 도대체 뭘까? 왜 빌 게이츠가 여기에 이렇게 각광을 할까? 이런 겁니다. 빅 히스토리에 이렇게 관심을 주는 건 빅 히스토리가 스몰 히스토리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겠죠. 그렇다면 작은 역사란 무엇일까? 작은 역사가 바로 우리가 지금 배우고 있는 역사입니다. 예전에 학교에서 수백 년 전부터 배우고 있었던 역사라죠. 역사라는 것은 여러분들 학교에서 배웠던 거 기억하시겠지만 사실 뻔합니다. 예를 들어서 유럽이나 미국에서 역사 공부를 한다면 정해져 있죠. 원시시대, 그리스 로마, 중세기, 르네상스, 현대시대 다 나눠져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우리나라, 아시아에서는 또 이런 식으로 나눌 거고.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원시시대부터 지금까지 사실 이거는 글쎄요, 몇만 년 정도의 기간일 텐데 이게 다일까? 인류 역사에 하면 이게 다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 전에도 무언가가 있었고 이 이후에도 무언가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빅 히스토리의 개념은 뭐냐면, 인류의 역사를 왜 우리가 인조적으로 이 작은 시점만 바라보냐, 그냥 인류가 갑자기 어디서 만들어진 것 같이, 그 전부터 모든 상당히 많은 인과관계적으로 연결이 돼서 우리가 이 길을 걸어온 거고, 또 하나는 인류가 이런 역사를 만들 수 있기에는 그 전에 이미 상당한 많은 조건들이 완성이 됐다는 겁니다.
우리가 역사 시간에 배우지 않는 상당히 많은 것들이 우리 역사를 좌우하지 않았을까? 또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것이 우리 미래를 좌우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빅히스토리는 이런 거죠. 역사를 빅뱅에서부터 139억 년 전부터 시작해야 된다는 겁니다. 역사가 시작된 건 우주가 시작되면서 역사가 시작됐겠죠. 빅뱅, 우주가 만들어지고 우리 그 은하계가 만들어지고 태양계가 만들어지고 지구가 만들어지고 또 지구에서는 생명체가 만들어지고 이 생명체 중에 하나가 우리 인간이겠죠. 당연히. 우리만 어디서 갑자기 나타난 게 아니고 이 모든 것이 우주 시작부터 연결이 됐다라는 거고 어떻게 보면 이게 오늘 뭐 제 강연의 핵심은 아니지만 저는 여기 계신 모든 분들 또 이 강연을 듣는 모든 분들이 정말 어마어마한 자신감을 가지셔도 된다고 생각을 해요. 우리 모두가 지금 이 순간부터 139억 년 전까지 단 한 번도 실수를 하지 않았거든요. 실수를 했다면 우리는 없습니다. 지금부터 139억 년 전까지 인과관계적으로 모든 게 연결이 돼 있다라는 거죠. 다시 말해서 저도 이제 가끔 제가 싫어하는 모기를 이렇게 죽일 때마다 미안은 하더라고요. 139억 년의 역사를 제가 끝내는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 순간에. 우리 자신도 어떻게 보면 이 139억 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다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을 텐데 이 역사의 끝이라는 단어가 적절한지 모르겠지만 결국 인간, 호모 사피엔스 또 호모 사피엔스 사피엔스겠죠. 더구나 이 긴 역사가 만들어낸 것 중에 하나가 우리의 인간의 뇌죠. 발달을 해서. 그리고 우리는 이 뇌를 가지고 거꾸로 다시 우주에 대해서 생각을 하기 시작했고 또 우리가 어디서 왔는지에 대해서 생각을 하기 시작했고 또 뇌에 대해서도 생각을 한다라는 거죠. 어떻게 보면 인류가 만들어지고 뇌가 만들어지고 우리가 지능이 있는 덕분에 139억 년의 역사가 꼬리물기 하듯이 사실 그 139억 년 동안 만들어진 은하계는 은하계에 대해서 생각을 하지 못하겠죠. 당연히. 태양도 태양에 대해서 생각을 못할 거고 돌도 돌에 대해서 생각을 못할 거고 물고기가 물고기에 대해서도 아마도 생각을 못할 것 같고 토끼가 토끼에 대해서도 아닌 것 같고 원숭이는 원숭이에 대해서 생각을 할 수 있을까? 여기서부터는 우리가 조금씩 질문을 할 수가 있겠죠. 그렇지만 확실한 건 우리 인간 호모 사피엔스가 탄생하고 나서부터 우리는 우리 역사에 대해서 처음으로 생각할 수 있는 생명체가 됐다는 거죠. 그런데 다시 한번 역사로 돌아가면 우리가 호모 사피엔스가 처음으로 적어도 우리가 알고 있는 지구에서 우주의 원천과 기원에 대해서 생각할 수 있는 생명체로 발달한 그 사실이 그다지 당연하지는 않아 보입니다. 사실은. 불과 우리가 몇십만 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우리 삶이 그다지 행복하지가 않았겠죠. 그냥 우리는 아주 나약한 동물 중에 하나였었고 우리 인간이 뭐 아주 무서운 아주 날카로운 이빨이 있는 것도 아니고 날개가 있는 것도 아니고 피부가 두꺼운 것도 아니고 정말 나약한 동물이고 이런 무서운 표범 같은 동물의 사냥감이었겠죠. 진짜로 보면 다양한 특히 아스트랄로피테쿠스 같은 경우에는 두개골이 발견된 또 아니면 호모 하빌리스부터라도 두개골이 발견됐는데 예를 들어서 이 경우 같은 경우는 두개골에 이렇게 그 구멍이 두 개가 남아있는 상태로 발견되어 있는데 이게 도대체 뭘까 하고 나중에 봤더니 이런 표범의 이빨 그 간격하고 딱 맞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도 이런 식으로 이분은 끝나지 않았을까라는 걸 저희가 추측할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는 우리 육체적인 조건으로 봤을 때 너무나도 당연하게 이런 맹수들의 먹잇감이었겠죠. 당연히. 그런데 매우 신기한 일이 하나 벌어졌잖아요. 이렇게 사나롭고 우리를 먹이로 취급하던 맹수들의 후손은 지금 이런 데 앉아 있다는 거예요. 왜 우리가 저 안에 들어있지 않고 얘네들이 안에 있을까? 우리보다 훨씬 더 무섭고 이런 큰 몸을 가지고 있는 녀석인데 맹수들뿐만이 아니죠. 우리가 대체적으로 예전부터 요 그래프는 이제 그 인구입니다. 지구에서. 지구가 계속 늘었죠. 그러면서 보면 계속 생명체들이 멸종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맞춰서. 왜냐? 두 가지가 인과관계가 있거든요. 이게 우연이 절대로 아니죠.
인간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저희들이 대부분 생명체들을 지금 멸종시키면서 우리가 그 자리를 차지하는 거죠. 지구에는 장소, 자리가 한정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숫자가 늘어나면 누군가가 줄어들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인류가 계속 늘어나면서 저희는 계속 대부분 동물들을 멸종시켰습니다. 물론 모든 동물을 멸종시킨 건 아니죠. 인류에게 도움되는 동물들은 멸종시킨 것이 아니고 사실 어마어마하게 우리가 키웠죠. 왜냐? 맛있으니까. 그래서 돼지들 같은 경우에는 역사적으로 현재 이 세상에 가장 많은 숫자가 존재하는 거잖아요. 다른 동물들하고는 비교도 안 될 정도로 결국 우리들의 먹잇감이 된 거죠.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 보면 교과서적인 내용은 뻔합니다. 우리가 제일 똑똑하기 때문에 지구에서. 우리가 왜 제일 똑똑할까? 인류의 인간의 호모의 뇌는 아주 폭발적으로 증가를 한 거잖아요. 아스트랄로피테쿠스는 거의 다른 이 영장류나 유인원들의 크기하고 비슷하지만 호모 하빌리스부터 이상하게 저희가 폭발적으로 뇌 크기가 커져서 현재 인간은 한 1500cc 정도의 뇌 크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절대적으로 우리 인간의 뇌가 가장 큰 건 아니죠. 절대적으로 본다면 고래의 뇌가 더 크겠죠. 단 몸 크기하고 비교해서 상대값을 계산한다면 몸과 뇌 사이즈의 이 비례를 계산해 보면 인간의 뇌가 가장 큽니다. 절대적으로 현재 호모사피엔스의 뇌가. 그리고 우리가 다양한 이론을 만들 수가 있겠죠. 뇌가 가장 크니까 우리가 지능도 가장 높고 언어도 언젠가 하기 시작했고 다양한 협업도 하기 시작해서 지구를 정복할 수 있었다. 아주 깔끔한 스토리입니다. 어떻게 보면. 그런데 여기서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그 질문은 뭐냐 하면 가만히 보니까 이게 이제 근래에 와서 어떻게 보면 지난 30년, 40년, 50년 동안 알게 된 그 결과가 우리 인류의 역사가 아주 단순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한 70년, 80년까지만 해도 인류의 역사를 어떻게 보면 선형이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호모 하빌리스가 있고 에렉투스가 생기고 그 다음에 네안데르탈 정도가 생기고 호모 사피엔스가 됐다. 근데 알고 보니까 어떻게 보면 지금의 인류가 호모 사피엔스가 그 전에 네안데르탈인에서 우리가 발전한 것이 아니고 사실 우리와 비슷한 시간에 비슷한 영역을 장악했었던 친척 관계의 호모들이 존재했다는 겁니다. 사실은. 적어도 2종, 3종, 4종 어제 또 언론에서 보니까 또 하나의 새로운 종이 발견됐다라는 결과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가장 유명한 네안데르탈인이 있고 데니소반이라는 또 종이 있고 플로렌시안스라는 또 종이 있습니다. 아직까지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우리하고 같은 시기에 존재했었던 다른 그 인류가 몇 종이 있었는지는. 여기서 근데 대체적으로 보면 가장 큰 질문을 던지는 건 이겁니다. 분명히 우리가 같은 조상에서 시작을 해서 다양한 인류로 나눠졌을 텐데 지금 남아있는 우리는 다 호모 사피엔스입니다. 100%. 나머지 인류는 어디로 갔을까? 다 멸종했습니다. 언제? 한 4만 년 전에. 그다지 오래전이 아닙니다. 사실은. 근데 왜 멸종했을까라는 우리가 가설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가장 큰 질문은 우리가 네안데르탈인에 대해서 할 수가 있겠죠. 그 이유는 뭐냐면 데니소반이나 플로렌시안스 같은 경우는 상당히 희귀한 종이었었고 그다지 많은 샘플들이 없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알고 있는 것도 별로 없고. 그런데 네안데르탈인들은 완전히 다르죠. 우리가 아는 게 많습니다. 사실은. 네안데르탈인의 비밀은 뭘까? 네안데르탈인들은 분명히 우리보다 먼저 아프리카에서 탄생했고 우리보다 먼저 아프리카를 떠난 거로 알려져 있고 우리보다 먼저 유럽과 아시아를 정복한 거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상당한 고차원적인 문명 또는 이런 생활 패턴을 이미 만들었었던 거로 알려져 있습니다. 사실 현대 호모 사피엔스하고 그다지 큰 차이가 없을 거라고 저희들이 기대를 하는데 이 네안데르탈인의 저희가 흔적을 살펴보면 미스터리가 하나 있다는 거예요. 그 미스터리는 뭐냐면 호모 사피엔스하고 네안데르탈인을 비교해 봤을 때 네안데르탈인이 평균적으로 키는 좀 작았지만 사실 몸은 뼈는 구조는 훨씬 더 튼튼했습니다. 우리보다. 훨씬 더 단단한 몸을 가지고 있고 근육, 힘줄도 우리보다 훨씬 더 많았을 거라고 우리가
생각하기 때문에 아마도 1대1로 육체적인 레슬링을 하면 거의 100% 네안데르탈인이 이겼을 거라고 우리가 상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왜 네안데르탈인이 멸종하고 우리는 살아남았을까? 뭐 우리가 더 똑똑해서였겠죠 라는 가설이 교과서적인 내용인데 여기에 문제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우리가 네안데르탈인의 두개골하고 호모사피엔스의 두개골을 비교하면 이게 호모사피엔스고 이게 네안데르탈인인데 아마도 네안데르탈인들 뇌가 더 컸었을 거라는 겁니다. 아니면 적어도 우리하고 비슷하거나 우리보다 조금 더 큰 뇌를 가졌고 몸도 우리보다 작다 보니까 비교적으로 봤을 때는 사실 네안데르탈인들이 지구에서 가장 큰 뇌를 가진 종이라고 우리가 추측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스토리에서 뭔가가 맞지 않는 거예요. 우리 스토리에서는 분명히 아무리 몸이 세더라도 호모사피엔스가 가장 지적인 수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결국 우리가 지구를 정복했다라는 건데 가만히 보면 그 논리적으로 보면 사실 네안데르탈인이 지구를 정복했어야 되거든요. 지금 여러분들이 네안데르탈인들의 후손이어야 되는데 여러분들은 분명히 호모사피엔스의 후손입니다. 네안데르탈인들의 역사를 보면 네안데르탈인들이 한 4만 년, 3만 9천 년 전에 멸종이 되기 시작했는데 유럽, 아시아에서 모든 것에서 가만히 보니까 이 시기가 바로 호모사피엔스가 유럽과 아시아에 도착하기 시작한 시간입니다. 이게 우연일까요? 아니면 뭔가 인과관계가 있을까요? 라는 질문을 상당히 오랫동안 했었는데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특히 그동안 지난 10년 동안 발견된 결과로 봤을 땐 우연이 아니고 인과관계가 있다. 그 인과관계는 결국 호모사피엔스가 네안데르탈을 멸종시켰다고 지금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두 가지 증거인데요. 첫 번째는 분명히 현재 우리 호모사피엔스에 남아있는 유전 중에 1%에서 4% 정도는 네안데르탈인 유전이라는 게 몇 년 전에 발견이 됐습니다. 중간에 호모사피엔스하고 네안데르탈인하고 짝짓기를 했다라는 근거일 텐데 포인트는 동시에 이 호모사피엔스가 그 주거하고 있었던 동물 같아서 발굴된 많은 뼈, 대부분 동물 뼈겠지만 많은 뼈 중에는 네안데르탈인 뼈도 발견이 됐는데 이 네안데르탈인들의 뼈를 가만히 분석해 보면 이 다양하게 잘린 패턴이라든지 가공된 패턴을 봤을 때 아마도 호모사피엔스들이 네안데르탈인을 잡아먹었다라는 추측을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결국은 이제 우리는 아주 성공적인 식인종들의 후손이라는 거죠. 결국은. 그럼 이제 정말 궁금한 거예요. 결론은 우리가 이걸 상상하자면 대부분 남성 네안데르탈인들은 잡아먹었고 여성 네안데르탈인들은 호모사피엔들이 짝짓기 하는데 사용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다지 우리한테 편한 어떻게 보면 그림은 아니지만 이것이 지난 5년 동안 발견된 결과라는 겁니다. 그럼 이제 정말 궁금한 거예요. 아니 1대1로 싸웠으면 네안데르탈인들이 이겼을 텐데 왜 그들이 사라지고 우리는 남아있을까? 라는 추측을 했을 때 앞으로는 이제 제 가설입니다. 여기서부터는. 수많은 이론 중에 하나는 네안데르탈인과 그 호모사피엔스를 비교해 봤을 때 1대1의 능력 또는 지능은 비슷하거나 아니면 네안데르탈인이 더 뛰어났을 수도 있는데 호모사피엔스는 네안데르탈인들이 가지지 못한 아주 비밀 무기를 하나 개발했다라는 거죠. 그 비밀 무기는 바로 협업입니다. 여러 명, 그것도 아주 많은 호모사피엔스들이 협업을 할 수 있는 그 비밀을 찾아냈기 때문에 결국은 호모사피엔스가 네안데르탈을 멸종시키고 우리가 지구를 정복하지 않았나라는 가설을 할 수 있을 텐데 거기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생각을 풀어보죠. 협업 또는 왜 인류는 서로를 도와줄까? 이게 네안데르탈인이 될 수도 있고 동물들이 될 수도 있고 호모사피엔스가 될 수도 있습니다. 왜 우리는 타인을 도와줄까? 라는 질문부터 우선 해보죠. 어떤 조건에서 우리는 서로에게 도와줄 수 있을까? 여기서 우리가
뭐 100% 진화 생물학적인 저는 뭐 리차드 도킨스가 주장하는 이론을 다 믿을 필요는 없겠지만 시작점 생각으로는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들 아시겠지만 진화 생물학적인 그 중에서도 특히 킨 셀렉션이라는 모델에서는 세상에는 이타주의란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거잖아요. 모든 생명체는 결국은 본인이 가지고 있는 그 유전을 퍼뜨리기 위해서 존재하는 거고, 뭐 여기서 리차드 도킨 같이 뭐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우리 인류는 이 유전들의 로봇이다, 껍질이다까지 아주 극단적으로 해석할 필요는 없겠지만 결국 인간이 가지고 있는 상당히 많은 행동 패턴들의 이유와 기원은 최대한으로 나의 유전을 다음 세대로 퍼뜨리는 목표가 되겠죠. 이 패턴은 당연히 우리한테도 지금 남아 있습니다. 사실은 제가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한테 질문을 한번 해보죠. 여러분들 뭐 모든 사람들이 태어날 때 우리가 4명의 조부모를 가지고 있죠. 엄마의 엄마, 아빠의 아빠, 아빠의 엄마, 그다음에 아빠의 아빠를 가지고 있을 텐데, 여러분들 경험으로 여러분들이 어렸을 때 여러분들한테 가장 많은 관심과 사랑을 표현하셨고 과자도 많이 사주고 용돈도 많이 준 분을 누구로 지금 기억하세요? 대체적으로. 대체적으로 물어보면 대부분 분들이 외할머니라고들 말씀을 하세요. 우리나라뿐만이 아닙니다. 전 세계 모두. 물론 그렇지 않은 케이스도 있겠지만 우리는 뭐 평균을 얘기하니까 대부분 외할머니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 외할머니일까? 4명 중에 외할머니가 시간이 가장 많으신 건가? 아니죠. 진화 생물학적으로는 뚜렷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 하면, 만약에 우리가 원하는 것이 우리의 유전을 다음 세대로 전달한다 하는 거라면 당연히 인간은 본질적으로 이기주의적으로 행동을 하겠지만 특정 상황에서는 우리가 타인을 도와주는 게 나한테 도움이 되는 케이스가 있습니다. 이런 걸 보통 페로키알 엘트루이즘 또는 같은 집단 안에서의 이타주의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건 무슨 얘기냐면, 예를 들어서 부모님이 봤을 때는 자식들이 본인의 유전 50%를 가지고 있는 거잖아요. 똑같은. 다시 말해서 두 아이가 있습니다. 한 명은 내 자식이고 한 명은 모르는 아이입니다. 내가 누구한테 과자를 주는 게 정답일까요? 당연히 내 자식한테 과자를 주는 게 정답이겠죠. 왜냐? 예를 들어서 생전 처음 보는 아이가 있고 내 아이가 있을 때, 내 자식이 있을 때 내가 줄 수 있는 돈이 10,000원이다. 그럼 그 10,000원을 당연히 내 아이한테 주는 게 맞겠죠. 왜냐? 5,000원은 내가 다시 받잖아요. 어차피. 모르는 아이한테 주면 10,000원이 날아가는 거지만 내 아이한테 주면 10,000원 주는 척하고 사실은 5,000원만 주는 거거든요. 유전적으로 나한테 다시 50% 도움이 되기 때문에 이 개념으로 우리가 해석을 한다면 우리 눈에 보이는 상당히 많은 이타적인 행동은 결국은 나를 위한 이기주의적인 행동이라는 게 이제 킨 셀렉션 모델의 핵심 중에 하나입니다. 자, 이거로 봤을 때 보면 우리가 4명의 조부모를 한번 봅시다. 모모는 엄마의 엄마입니다. 모파는 엄마의 아빠, 파모는 아빠의 엄마, 파파는 아빠의 아빠가 됐을 텐데, 누가 가장 정말 그 손자 손녀들한테 사랑을 보이고 시간을 투자하나 보면 전 세계적으로 항상 외할머니입니다. 정말 여러분들의 경험하고 비슷하게. 왜 그럴까? 바로 이런 거죠. 엄마하고 아빠가 봤을 때 당연히 둘 다 본인의 유전 50%를 자식들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엄마하고 아빠의 상황은 많이 다르죠. 엄마 같은 경우에는 자식이 본인의 유전을 50% 가지고 있다는 것에 대한 100% 확신이 있습니다. 본인이 낳았으니까. 아빠의 경우에는 자신의 자식이 자신의 유전을 50% 가졌을 확신이 100% 빼기 알파입니다. 무언가 찜찜한 알파가 있을 수뿐이 없습니다. 거기선. 아주 화목한 가정에서는 그 알파가 거의 0일 테고, 근데 아무리 좋아봤자 엄마 수준이라는 거죠.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불확실이 상당히 있다라는 거고, 그런 개념에서 보면 엄마의 엄마는 얼마나 좋아요. 본인의 딸도 100% 자신의 유전을 50% 가지고 있는데 딸의 자식은 또 50% 가지고 있으니까 손자 손녀는 본인 유전의 25%를 확실히 가지고 있는 거예요. 10,000원을 주면 할머니는 외할머니는 2,500원을 받으시는 겁니다. 여기서는.
아빠의 아빠는 정말 상황이 안 좋잖아요. 여기서는 자신의 자식에 대한 확신도 별로 없었는데 그 자식에 대한 또 자식의 확신이 또 한 번 없는 거죠. 결론은 이런 식으로 아빠의 아빠가 가장 투자를 안 하는 게 사실 맞습니다. 확신이 없기 때문에. 물론 그 어느 조부모님들이 이런 계산을 하실 리는 없겠죠. 단 이런 행동과 판단의 패턴이 들어있다는 겁니다. 결국은 나에게 얼마나 도움이 될까? 그렇다면 이 가족을 떠나서 우리는 아주 우리의 뭐 가족뿐만이 아니고 친한 친척, 주위에 있는 친구들한테도 당연히 서로 잘해줍니다. 왜 그런 일이 벌어질까? 여기에 대해서는 그 옥스퍼드 대학교의 로빈 덤바라는 분이 아주 재밌는 연구 결과를 많이 내셨는데 재밌는 책을 한번 쓰셨습니다. How many friends does one person need? 도대체 우리는 친구가 몇 명이나 필요할까? 라는 질문을 한번 하신 겁니다. 사실 답이 있습니다. 인간은 대략 140에서 150명 정도의 친구가 필요하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 계산은 뭐냐면 한번 본 겁니다. 당연히 인간은 영장류고 우리는 혼자서 존재할 수 없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 같이 우리는 나약하기 때문에 모든 영장류는 당연히 사회적인 그룹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영장류 집단들을 보니까 신기하게도 여기가 X가 이 영장류의 뇌 크기라면 뇌 크기가 작으면 그룹 사이즈가 작고 뇌 크기가 크면 그룹 크기가 크다라는 겁니다. 아주 뇌가 작은 영장류들은 기껏해 하면 5마리, 10마리하고 같이 사는 거고 침판지나 고릴라들 같은 경우는 거의 50마리, 60마리, 70마리 집단이 한 그룹으로 살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이게 거의 보시다시피 거의 일자로 저희가 선을 그을 수가 있겠죠. 그렇다면 우리 인간은 어떨까? 우리 인간은 그동안 문명이라는 걸 만들어서 더 이상 자연적인 상태에 살고 있지 않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나는 페이스북 친구가 3,000명이다. 그거는 우리가 믿을 수가 없겠죠. 자연적인 조건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면 자연적인 조건에서 인간의 친구는 몇 명이었을까 하고 보면 대충 우리의 뇌 크기를 보고 대충 보면 한 150명 이하 정도가 자연적인 그 친구의 개수라는 겁니다. 이 개수를 그 덤바 숫자라고 부르는데 100에서 120, 150 정도라고 알려져 있는데 의미가 있는 숫자입니다. 보면 아직까지 문명의 영향을 받지 않은 뭐 아마조나의 원주민들 그룹을 보면 대략 그 마을 크기가 100명에서 150명 정도 넘으면 이게 분열이 되기 시작합니다. 사실 싸움이 일어나고 큰 조직에서도 기업에서도 한 팀의 멤버가 100명, 150명을 넘으면 사실 또 분열이 되기 시작합니다. 여기서 왜 그럴까? 왜 이런 규칙이 있는 걸까? 여기서 로빈 덤바 교수님의 가설은 이론은 이겁니다. 자. 이 사회적인 그룹에서 살고 있는 동물들한테 가장 중요한 게 뭘까? 이제 여러분들이 수십 명의 다른 멤버들하고 같이 살고 있는 겁니다. 뭐가 가장 중요할까? 보면 제일 중요한 것은 인지적인 회계라는 겁니다. 무슨 얘기냐면 이 사회적인 그룹에서는 누가 대장이고 내 위치는 어디 있고 내 밑에 누가 있는지 파악하는 건 상당히 중요합니다. 괜히 우리가 위에 있는 알파한테 까불다가는 정말 죽도록 맞을 수도 있는 거고 또 내 주변에서도 상대방이 내 친구인지 아닌지를 구별하는 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여기선.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뭘 해야 되냐면 이 집단에서 살면서 상대방이 나한테 얼마만큼 잘해줬고 내가 몇 번 잘해줬는데 상대방이 나한테 몇 번 잘해줬는지를 우리가 계속 회계를 해야 됩니다. 사실은. 예를 들어서 내가 상대방한테 바나나 3개 줬는데 쟤도 3개 주더라. 그럼 친구겠죠. 근데 나는 바나나 3번 줬는데 쟤는 안 주더라. 아니면 한 번만 주더라. 그럼 원수예요. 걔는. 나한테 아무것도 안 해주니까. 근데 나는 바나나 10번 주는데 한 번 주더라. 그럼 뭐 나의 두목이 될 수도 있고요. 예를 들어서. 그래서 이것을 계산하고 기억하는 게 상당히 좋은데 그러려면 지능이 필요합니다. 다시 말해서 뇌 크기가 작으면 기억할 수 있는 과거에 일어났었던 일들이 정에 한정돼 있다는 거예요. 뇌가 작으면 100명과의 관계를 유지할 수 없다는 겁니다. 기억을 못하기 때문에. 우리 인간 같은 경우에도 다양한 연구를 보면 많은 분들이 요새는 휴대폰 덕분에 뭐 번호의 친구 번호가 수백 개 있지만 대략 연구를 해보면 친구 숫자가 100명, 150명 넘으면 이름은 기억하지만 그 사람하고의 관계는 우리가 기억할 수가 없습니다. 사실은. 언제 만났고 뭐 하는 사람이고 대략 이 사람이 나한테 어떤 의미인지 사실은.
그래서 우리가 인간의 지능으로 어떻게 보면 회계를 할 수 있는 그 그룹이 대략 이 정도라고 지금 알려져 있고 아마도 이게 맥시멈 최다 숫자가 아닐까 우리가 상상해 볼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재밌는 현상이 하나 납니다. 그 재밌는 현상은 뭐냐면 이 덤바 숫자는 우리 인간의 아주 맥시멈 숫자겠죠. 그리고 이 맥시멈 숫자를 하기 위해서 모든 그 원숭이 집단 같은 경우에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 같이 이제 회계를 해야 되는 거잖아. 근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예제에서는 뭐 바나나를 내가 3번 주고 4번 주고 그런 식으로 했는데 바나나는 사실 그거는 얻기도 어려운 거죠. 아니 바나나를 구하기도 어려운데 이거 가지고 우리가 회계하기는 상당히 어렵고 이 동물들 간에 멤버들 간에 서로 인지적인 회계에 사용할 수 있는 화폐가 하나 필요합니다. 사실은. 그 화폐가 뭘까 하고 봤더니 그 덤바 교수님 이론으로는 가만히 원숭이들을 관찰해 봤더니 원숭이들이 밥 먹고 잠자고 사냥하고 의식주 해결하는 시간 빼고 대부분 시간은 서로 이렇게 모여가지고 서로 일을 잡아준다라는 거예요, 얘네들이. 그래서 예전에는 원숭이들이 정말 지저분하다고 생각을 했었어. 하루 종일 서로 일을 잡아줘야 되니까.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는 그냥 하루에 30분 정도만 잡아주면 다 잡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나머지 시간들은 이 잡는 행동만 한다라는 겁니다. 서로 꼬집어주는. 더구나 서로 꼬집어줄 때마다 엔도핀이 나와서 약간 행복지수도 높여주고 뇌에서. 그럼 진화적으로 서로 이렇게 이 잡는 행동, 가상 이 잡기를 하도록 우리가 진화됐다라는 건데 아니 왜 그걸 하루에 그렇게 몇 시간씩 하고 있을까 하고 보니까 이 잡아주는 행동이 바로 우리의 그 인지적인 회계에 필요한 화폐 기능을 한다라는 거예요. 내가 널 3번 꼬집어줬는데 너도 나한테 3번 꼬집어주면 친구다. 아까 같이 가상으로 우리가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재밌는 질문 하나 할 수 있겠죠. 우리 인간도 분명히 영장류인데 그럼 우리도 머릿속으로 이 인지적인 회계를 해야 된다. 누가 나한테 잘했는지, 누가 나한테 못했는지. 근데 이걸 진짜 뭐 돈을 빌려주고 그럴 수는 없는 거잖아. 매번 할 수 없으니까. 그럼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이 가상화폐는 뭘까라는 질문을 했을 때 다양한 화폐들이 가능하지만 대략 2가지 정도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는데 첫 번째는 서로 대화를 할 때 우리가 끄덕여주는 게 이 화폐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공감하는 이 능력. 이거 역시 덤바 교수님이 발견한 건데 옥스퍼드 근처에 있는 카페에 어느 날 한번 갔더니 오전에 갔을 때 앉아 계셨던 여자분들이 오후에도 또 2번째 갔는데 여전히 앉아 있더래요. 거기서 몇 시간이 지났는데 아주 몇 시간 동안 대화를 나누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놀라가지고 도대체 무슨 얘기를 이렇게 4시간 동안인가 할까 해서 그분들의 동의를 받고 다음에는 이제 녹취록을 얻었습니다. 녹화를 해서. 그래서 녹음을 해서 녹취록을 뽑아서 봤더니 4시간 동안 사실 아무 얘기를 안 했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대화라는 게 정보 이론 개념에서 대화라는 것은 내가 정보를 던져주면 상대방이 그 정보를 가지고 플러스 알파를 해서 나한테 돌려줘야 되는 건데 이분들이 대화하는 거 보면 대부분 대화가 서로 각자 얘기, 자신 얘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신만이 얘기하면 그건 대화가 아니거든요. 뭐 영화 봤다? 하면 밥 먹었다? 영화 재밌었다? 그럼 밥 맛있었다. 아니 서로 자신들의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걸 어떻게 4시간 동안 할 수 있을까 하고 봤더니 오랫동안 대화를 나누는 커플이면 커플일수록 고개 끄덕여주는 이 빈도가 높다라는 거예요. 결국 그래서 우리는 대화를 정보 교환이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호모사피엔스한테 대부분 대화는 공감 교환이라고 지금은 알려져 있습니다. 서로 공감을 해줌으로써 보여주는 거죠. 이게 이잡아주는 행동이라고 생각을 하고 인터넷 세상에서는 로빈 덤바 교수님 이론으로는 페이스북에서 서로가 라이크 버튼 눌러주는 것이 결국은 이잡아주는 행동이라고 지금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한테 5번 라이크 눌렀는데 너는 3번뿐이 안 해? 친구가 아니에요. 이제 더 이상 등 돌려야 되는 거죠. 서로가 서로에게 라이크 버튼을 눌러주는 것이 결국은 이 가상의 이잡아주는 행동이라고 지금은 알려져 있고 제가 사실 그 스토리를 읽고 처음에는 이렇게 생각했었어요. 야, 정말 막 저커버기 운이 좋구나. 우연히 라이크 버튼을 만들었을 텐데 이게 이론적으로 말이 되는 거니까.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게 우연의 결과가 아니고 그 저커버기 이 책을 읽고 그 덤바 교수님을 회사로 초대했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대화를 나눈 결과가 라이크 버튼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라이크 버튼 자체는 처음 디자인 됐을 때부터 이 가상 이잡아주는 그 역할을 하는 걸로 만들어졌다고 아마 생각이 됩니다.
자, 그런데 이제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그 문제는 뭐냐면 저희가 가만히 보면 자, 진화적으로 100명, 150명이 우리 인간이 기억할 수 있는 최고의 친구들 숫자라는 거죠. 그럼 우리가 협업을 할 수 있는 것도 사실 그 이상을 넘기는 상당히 애매해요. 특히 이 중에서도 이 100명, 150명이 내가 기억할 수 있는 사람들이지 이 모두가 또 내 편은 아니잖아요. 여기서. 내 편은 그중에서 저희들이 보통 얘기하는 이 영장류 그룹 같은 경우에는 진정한 친구라는 그룹이 있습니다. 이제 덤바 숫자보다 훨씬 더 낮은 숫자예요. 5명, 10명, 15명을 넘지 않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진정한 친구들은 누구냐면 이 진정한 친구들은 내가 위험한 상황에 처했을 때 나를 위해서 본인도 희생하면서 도와주는, 그러니까 이타적인 행동을 하는 멤버들을 우리가 진정한 친구라고 부르고, 그런 친구들한테는 일상생활에서도 아주 잘해줍니다. 원숭이들이 서로 바나나도 나눠 먹고 그런 식으로. 그런데 문제는 이럴 경우에는 이제 그 무료 승차하는 원숭이들이 생길 수가 있겠죠. 일상생활에는 바나나 다 받아 먹다가 위험한 상황이 나면 도망가는, 충분히 가능하지만 동물 세상에서는 금방 발견이 되겠죠. 왜냐? 위험한 상황이 아주 자주 있기 때문에 매번 위험한 상황이 있을 때마다 누가 나의 진정한 친구인지를 금방 알아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또 역시 그 덤바 교수님의 이론 중에 하나는 이상하게도 문명과 기술이 발달하고 나라가 잘 살면 잘 살수록 사실 사람들이 덜 행복해집니다. 원래는 거꾸로 해야 될 것 같은데 왜 우리는 잘 살면 잘 살수록 이렇게 불행하다고 생각을 할까? 물질적, 절대적으로는 예전보다 훨씬 더 잘 사는데, 덤바 교수님의 이론 중에 하나는 어쩌면 이게 우리가 잘 살다라는 것은 더 이상 우리 인생이 위험하지 않다라는 말이 됩니다. 모든 것을 우리가 안전하게 바꿔놨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우리 인간의 21세기의 인간의 세상에서는 진정한 친구가 누군지를 검증할 수 있는 기회가 그다지 많지 않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위험한 상황을 경험하지 못하다 보니까.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우리는 이 현대 사회에서 항상 이 찜찜함을 가지고 다닌다라는 거예요. 내 근처에 있는 친구라고 얘기하는 호모 사피엔스 중에서 분명히 대다수는 무료 승차하는 녀석들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발굴이 안 되는 무료 승차하는 호모 사피엔스를 우리가 평생 끌고 가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이 찜찜함이 이 현대 인간이 가지고 있는 어떻게 보면 우울함과 불행의 원인이 아닐까라는 이론을 내셨습니다.